자, 안녕하세요.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전자기하학이라고 하는 학문체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 전자기하학이라고 하는 학문체계는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로 대표가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과 전자기하학이라고 하는 거를 세부적으로 논하기 전에 맥스웰 방정식이 도대체 어떤 꼴을 가지고 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소개를 해줄게요. 물론 이거는 여기에 있는 제목처럼 간단한 설명이에요. 간단한 설명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전체적인 상황을 접해보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전자기하학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공부들을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그러면 이 전자기하학을 완성한 두 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알아봐야 돼요. 전자기하학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물론 우리가 다뤄야 될 거는 여기 있는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는 패러데이의 실험적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맥스웰이 이거를 이론적으로 정립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기가 대강 6, 70년이 넘어요. 바로 이 기간 동안 두 명의 천재적인 물리학자들이 도입이 돼서 두 분의 업적이 서로 연결이 돼서 우리는 전기 그리고 자기 현상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이 따로 있다고 독립된 거로 알고 있었어요.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역사예요.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거냐면, 먼저 패러데이가 스미스 할 때 20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드디어 실험실 조교부터 시작을 해서 과학적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분은 누구냐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험 물리학자 중에서 한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분은 누구냐면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20대 때부터 이제 실험실 조교로부터 시작을 해서 물리학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면서 전기 현상 그리고 또 하나 자기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쪽 연구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패러데이가 이렇게 해서 약 한 40년 동안 연구한 기록을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실험적인 위대한 업적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패러데이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어떤 약점이 있었었냐면 20대 전까지, 그러니까 10대부터 20대까지 정규적인 수업 과정을, 정규적인 공부를 했던 학생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워낙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때까지는 실제 생계를 위한 일을 했던 분이 여기 있는 패러데이예요. 그랬다가 위대한 전환점을 맞죠. 자기가 워낙 재본소에서 일을 했어요. 재본소에서 워낙 열심히 일하고 밤새도록 그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모습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 중에서 모습이 보기가 좋아서 선물을 줘요. 선물을 뭘 주냐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데비라고 하는 영국의 물리학자가 강연을 하는 그 티켓을 줘요. 그래서 그 티켓을 가지고 받아들고 가서 그 공연을 보고 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분이 여기 있는 패러데이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도 이러지 말고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20대 때 그 데비 조수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물리학 실험을 했던 분이 여기 있는 패러데이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해요.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하는 그 패러데이가 만들었던 전자기 유도 법칙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기 맥스웰의 세 번째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실험적인 연구를 했는데, 좀 전에도 말했지만 아까 20대 때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뉴턴처럼, 요 전에 뉴턴이라고 하는 정말로 천재 물리학자가 있잖아요. 이론과 실험에 다등통했던. 근데 뉴턴처럼 수학적 표기법을 쓰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패러데이 이분이 60대 정도 됐을 때, 그런데 여기는 20대 후반 정도 됐을 때 서로 교류하기 시작을 해요. 맥스웰이 패러데이의 실험적 업적을 알아보고 나서, 이쪽은 수학적인 천재였었어요. 그걸 알아보고 나서 서로 교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드디어 전기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밀스러운 열쇠를 풀어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패러데이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전기와 자기가 서로 같은 현상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고, 빛도 서로 이게 같은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를 실험적으로 증명을 나가고 있던 과정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천재 이론가가 낀 거예요. 그래서 패러데이가 했던 그 실험들의 결과를 정리해서 맥스웰 방정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패러데이가 40여 년 동안 했던 거를, 그리고 여기가 맥스웰이 약 한 7, 8년 동안 정리를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다뤄야 될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두 분의 위대한 업적이 결합된 게 전기와 자기를 통합한 전자기하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중요한 현상을 찾아내요. 그 중요한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만 같은 게 아니라 지금 이쪽으로도 이렇게 빛이 날라오고 있잖아요. 저쪽 프로젝트에서 제 쪽으로 빛이 날라오고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밖에를 보면은 태양에서 빛이 날라오고 있죠. 이 빛도 전자기파라고 물론 부르는데, 전기현상과 자기현상과 같다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두 번째 통일론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인류 역사상 첫 번째 통일론은 어떤 거예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통일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뉴턴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 있는 걸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한다면 사과는 떨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너는 왜 안 떨어지고 돈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서로 실제적으로는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이나 달이 떨어질 데가 없어서 도는 현상이나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한 거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만율력 법칙인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뉴턴이 지상계와 천상계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을 시발점으로 해서 유럽 사회에서는 세상을 이분법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상계가 있고 천상계가 있다는. 다시 말해서 사과가 떨어지는 세상, 이런 세상을 직선운동을 하는 세상을 지상계라고 봤어요. 그리고 위를 찾아보면 달이나 태양이나 별이나 이런 것들은 원운동으로 돌고 있으니까 여기는 천상계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뉴턴이 만율력 법칙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면은 사과가 떨어지는 거나 달이 도는 거나 실제로 똑같은 현상인 거죠. 그렇죠? 바로 이거를 만율력 법칙으로 증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뉴턴 입장에서는 지상계가 있던 천상계가 있던 물리법칙은 똑같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통일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맥스웰과 패러데이의 업적을 맥스웰이 정리를 해서 만들어낸 전기와 자기학을 통합한,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을 통합하고 빛까지 통합한 이게 인류 역사상 두 번째 통일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통일론을 쓰려고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중력이론, 그리고 여기에는 패러데이, 그리고 맥스웰의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전자기론을, 이 두 가지를 합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중력과 전자기력을 합치려고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었어요? 결과적으로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쓰려고 10년 동안 노력했던 아인슈타인, 그리고 또 하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하느라고 10년 동안 노력했던 아인슈타인.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약 30년 동안이나 중력과 전자기력을 합치려고 그 아인슈타인이 노력을 했는데 못 합쳤어요. 그럼 현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현대도 못 합쳤어요. 현대도 이게 가장 물리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업적이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왜 그러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중력과 전자기력을 합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만물의 이론을 만든 거하고 똑같아요. 모든 걸 다 아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중력과 전자기력의 유사하지만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고 두 힘을 한번 합치려고 한번 노력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자기학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했고, 물론 여기까지는 이론적인 얘기예요. 실험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험적으로는 우리가 두 분의 업적이 없었으면 지금 전기 문명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전기 문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전자 문명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인간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인류 역사상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여기 있는 두 분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쪽은 패러데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험 물리학자 중에서 한 분, 그리고 이쪽은 맥스웰, 제임스 클락 맥스웰, 이쪽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두 분의 업적이 연결돼서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전기와 자기학 두 가지를 합친 통합 학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통일장을 지금부터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학문적 이름이 멋있잖아요. 어떤 전혀 달랐던 거를 통합했다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맥스웰 방정식은 좀 전에 말했듯이 4개의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4개의 식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 거기에다가 그거를 만들었던 분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이름과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가, 여기 부담 갖지 마요. 4가지 방정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그냥 지금은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되고, 또 하나 일반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 배운 학생이라고 한다면, 나 저거 적분 형태 아는데?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1학년 때 일반 물리학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맥스웰의 기본적인 폼을 적분 형태로 이미 다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들 갖지 마요. 첫 번째 형태는, 첫 번째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실제 이만큼 부분, 여기는 우리가 플럭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선속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선속 들어봤죠? 그렇죠? 플럭스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릭 플럭스예요. 전기 선속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여라도 선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들은 꽃다발을 생각을 하면 돼요. 꽃다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꽃다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틀림없이 꽃 줄기가 이렇게 올라가져 있고 그거를 철사로 이렇게 묶어서 어떤 면적 안을 여기 꽃 줄기가 통과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다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일정한 면적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곱이에요. 근데 어떤 지나가는 게 이게 벡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면적에다가
이걸 면적 벡터로 만들고 거기에 지나가는 벡터의 곱으로 표현된 게 선속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보게 되면은 어떤 형태인 거냐면 이쪽은 면적을 뜻하는 거고 여기가 면적 벡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면적 일정한 공간을 생각하면 돼요. 일정한 면적을 갖는 공간, 거기를 여기에는 전기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죠?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면적을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공간 안에 있는 면적이에요. 이 면적을 벡터가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곱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선속, 플럭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전기 선속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이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전하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사고 실험을 해봐요. 안쪽에 이렇게 전하가 있어요. 다시 여기 있는 공을 전하라고 할게요. 전하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바깥 공간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틀림없이 이 전하에서 전기 장선이 또는 전기 이력선이 바깥으로 뚫고 지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바깥 공간을 뚫고 나가는 이 전하부터 나가는 전기장과 둘러싼 공간, 이 공간 폐곡면이 되겠죠? 이 폐곡면에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여기 있는 가우스 법칙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어떤 거냐면 여기는 뜻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전하주의 공간에 전기장을 만든다. 전하는 주의 공간에 전기장을 만든다라는 의미인데 다시 말해서 여기는 전하는 주의 공간에 전기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이름이 어떤 거냐면 이걸 정립한 사람이 가우스예요. 가우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그러니까 맥스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수학적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 있고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식을 통해서 뭘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었죠. 누가 만드는?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을 이 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쿨롱 법칙하고 같은 거죠. 여러분들은 쿨롱 법칙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쿨롱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뉴턴이 만들어낸 만율력 법칙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하고 그리고 만율력 법칙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하고 그리고 만율력 법칙에 두 물체 질량의 곱에 비례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쪽은 어떻게 돼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하고 전하의 곱에 비례를 하는 거죠. 전하의 곱에 비례를 하고 여기에는 만율력 법칙에는 중력 상수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만율력 상수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이쪽에는 어떻게 돼요? 이쪽에는 K라고 하는 쿨롱 상수값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런 형태로 같은 꼴이에요. 또 실제적으로는 그거의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남아있는 기로 입실론 제로라고 쓴 거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자유공간 속에서 유전율인 거죠.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물질의 특성 정도로 지금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극이 잘 되는 정도로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해놓으면 일단은 편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번에는 어떤 식이냐면 또 하나는 자기장에 대한 식이에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시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얘는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가 자기장의 면적을 통과하고 있고 여기가 이따가 배우게 될 점곱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스칼라 프로덕트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의미가 면적을 벡터가 통과하고 있고 그 벡터는 자기장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의미가 자기장에 대한 선속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 선속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전기 선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은 0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듯이 다음과 같은 거예요. 자기장을 만드는 점은 다시 말해서 모노폴이라고 하는 것, 단극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은 막대 자석을 하나 생각을 해봐요. 여기 이렇게 막대 자석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뭐 직접 잘라봐도 되고 사고 실험을 해도 상관없고 자 이렇게 막대 자석이 있는데 이쪽을 N극, 이쪽을 S극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제가 이 반을 쇠줄로 줄톱으로 잘라서 여기를 잘라서 두 개를 반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석은 나머지 한 부분 이만큼만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면 N극과 S극으로 또 분할이 돼요. 그럼 반을 또 잘랐어요. 반을 자르고 잘라도 끝까지 얘는 N극과 S극이 남아요. 그렇죠? N극과 S극으로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바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전체 자기 선속은 전체가 루프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게 0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전하했을 때는 전기 문제를 주도하는 전하일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걸 양의 전하라고 하고 이걸 음의 전하라고 한다면 양의 전하와 음의 전하가 지금처럼 떨어져서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극, 홀극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석은 좀 아까 여러분들이 사고 실험을 해서 알고 있겠지만 얘를 아무리 자르고 잘라도 N극다루, S극다루를 분리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과학계의 미스터리예요. 또 하나 이게 노벨상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단극을 실험적으로 만들어내거나 또는 발견을 하게 되면은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하여튼 이게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어떤 식이 있어요? 그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누구의 무슨 식? 그렇죠? 이게 그 유명한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기장은 전기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패러데이 유도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울 때는 이쪽이 기전력으로 써 있어요. 기전력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EMF로 기전력으로 써 있는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전력은 유도 기전력이죠. 근데 지금 그 식의 의미까지 이렇게 부여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사고 실험을 해봐요. 이쪽에다가 구리 도선을 하나 만들어요. 여기 도선 같은 거 뭐 할 게 없나? 이거로 할까요? 얘를 그냥 구리 도선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뒤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바뀔까요? 여기에 있는 요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바뀌겠죠. 자석이 다가오게 되면은 더 많은 선속이 이 안으로 들어갈 테고, 자석이 멀리 빠지게 되면은 자기 선속이 휘어져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원래 들어갔던 게 안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기 선속이 변화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자기 선속을 바꾸게 되면은 이쪽에 뭐가 생긴 거예요? 기전력이 생겼다는 의미예요. 기전력이 생겼는데 원래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원, 다시 말해서 전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실험 구조에서 보면은 여기에 전지가 있나요? 배터리가 있나요? 없죠?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서 여기를 기전력 중에서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전력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기장이 바뀌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의미를 붙여서 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전자기학을 배울 때는 의미를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S로 이렇게 써있는 얘는 면적을 뜻해요. 지금 L로 써있는 거는 얘는 길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수학적인 의미를 붙인다면 여기는 면적적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는 뭐냐면 폐곡면 전체를 빠진 데 없이 다 적분하라라고 하는 그 적분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수학적으로 말하면 길이 적분인 거죠. 그러니까 폐곡선을 만들어서 전체를 다 적분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말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패러데이 법칙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배웠던 자기장을 배울 때 배웠던 유명한 방정식이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자기장은 무엇으로 계산했어요? 앙페르 법칙을 썼었죠. 그래서 앙페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을 테고, 그렇죠? 왜냐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이쪽에서는 전하가 전기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전류가 뭘 만들 수가 있어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장을 서큘레이션이라고 해서 순환의 형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기에 도선이 있다라고 봐요. 여기 도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는 연결돼 있다라고 봐요. 무한히 긴 직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류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감는 방향,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하지만 자기장도 똑같이 빠진 데가 없이 이렇게 뺑 둘러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기장의 순환, 다시 말해서 서큘레이션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암페어 법칙 또는 앙페르 법칙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요만큼이 앙페르 법칙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무엇을 만들었어요? 주변 공간에 자기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요만큼 부분을 이쪽에서 여기를 플럭스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기를 여기는 전기장의 선속, 그리고 여기는 자기장의 순환을 뜻하는 거예요. 서큘레이션을 뜻하는 그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식이 이만큼이 붙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까지는 앙페르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만큼을 붙인 사람은 맥스웰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앙페르 맥스웰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되고, 여기도 또 의미를 잠깐 살펴볼게요. 그게 되면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기장의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죠. 변하게 되면은 여기는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뭐 느껴지는 거 있어요? 어떤 게 느껴져야 될 텐데, 우리가 윗식하고 아래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쪽은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바뀌면 전기장이 생기는 거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시간에 따라서 전기장이 바뀌면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둘은 어떤 관계? 그쵸? 대칭성 관계가 있어요. 대칭성 관계.
여기는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든 거고 이쪽은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든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칭 관계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만큼 부분은 아까 맥스웰이 넣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앙페르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중요한 게 있냐면 여기 뮤 제로 그리고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입실론 제로는 아까 여기서 말했지만 전기적인 특성 그리고 여기는 자기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거는 유전율이라고 하고 여기는 투자율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맥스웰이 어떤 걸 찾아내냐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입실론과 뮤라고 하는 유전율과 투자율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은 걸 찾아냈어요. 실제 여기가 맥스웰이 직관적으로 느꼈는데 요거를 두 가지 곱한 값은 뭐하고 같냐면 여기 등호를 이렇게 쓴다라고 한다면 등호를 쓰면 얘는 빛속도 C의 제곱분의 1과 같아요. 그래서 맥스웰이 여기서 또 하나 뭘 느끼냐면 상수값, 전기와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상수값 두 개의 곱이 빛속도와 같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면서 맥스웰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여기는 전기현상이나 자기현상이나 얘거하고 빛과도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생각을 해내요. 이게 바로 세 번째 통일론이, 두 번째 통일론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세 번째 통일론은 아인슈타인 쓰려고 해다 못 썼고, 이게 바로 두 번째 통일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자기장과 전기, 자기현상과 전기현상이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전기를 만들고, 전기가 자기를 만드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연결되어 있던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빛이에요, 빛. 빛도 자기와 전기현상의 일부다라고 하는 거를 이때 알아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실험에 들어갔어요. 곧바로 실험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헤르츠가 드디어 없던 전기장을 만들어내요. 우리 눈에는 모르는 아직까지 없던 전기장을 만들어내요. 이게 바로 헤르츠의 위대한 실험이에요. 이때부터 우리가 전자기 파라고 하는 걸 이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정체도 실제는 전기현상, 자기현상의 일부였던 거예요. 또는 이 세 개가 서로 같았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만큼 부분은 또 하나 여기 맥스웰이 넣은 텀을 여기가 우리가 변이 전류라고도 해요. 변이 전류. 여기 D는 디스플레이먼트라고 써서 여기가 일반적으로 도선에 흐르는 전류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렇게 변이 전류라고 하는 항을 여기다 이렇게 추가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1학년 때 과정을 다룰 때는 주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적분 형태를 배워요. 근데 우리가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울 때는 실제는 적분형이 있으면 또 하나 뭐가 있겠어요? 미분형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적분 형태와 미분 형태를 동시에 사용을 할 거예요. 대신 부담들 갖지 마요. 그래서 미분 형태는 이거를 여기 적분을 미분으로만 바꿔놓은 거예요. 델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트를 써서 델이라고 하는 얘가 미분 연산자예요. 델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는 삼각형을 거꾸로 놓으면 돼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델 또는 수학에서는 나블라라고 읽어요. 하여튼 저는 델이라고 읽을게요. 바로 그 연산자를 써서 왜 그러냐면 그 연산자가 편미분 연산자예요. 편미분 연산자의 꼴을 가지고 있는 델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써서 여기를 우리가 미분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를 증명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말고 지금 잠깐 꼴만 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자, 여기는 맥스웰 방정식의 미분 형태예요. 첫 번째가 아까 우리가 적분 형태로 봤던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그리고 여기가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패러데이 법칙을 미분 형태로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맥스웰 암페어 법칙 또는 암페어 맥스웰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미분 형태로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도트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죠. 그리고 여기는 크로스 프로덕트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도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는 발산이라고 하는 걸 뜻해요.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고,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는 컬이라고 하는 회전을 뜻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의미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못 봤던 기호가 나와요. 아까는 제가 전기장하고 자기장 E 필드와 B 필드로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D 필드와 H 필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관계냐면은 D 필드하고 E 필드 사이에는 유전율이 관계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H 필드와 B 필드 사이에는 여기에는 투자율이라고 하는 게 관여를 해요. 뮤라고 하는 거. 이쪽은 입실론이 기호로 말하면 이쪽은 입실론이라고 하는 그 기호. 그쵸? 그게 관여를 하고 여기에는 이 둘 사이에는 뮤라고 썼던, 뮤 제로라고 썼던, 여기 제로는, 이거는 자유공간 속에서의 유전율이나 투자율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된 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기호를 잠깐 보게 되면은 이쪽에는 이렇게 쓴 게 얘가 실제는 벡터 미분 연산자예요. 편미분 연산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벡터 미분 연산자라고 하고 대리라고 읽어요. 그리고 여기 D라고 하는 거는 전속 밀도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B라고 써 있는 거는 자석 밀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E는 전기장의 세기, H는 자기장의 세기를 뜻해요. 그리고 여기는 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전하니까 최적 전하 밀도라고 하는 걸 뜻하는 게 될 테고, 그리고 J라고 하는 여기에 써 있는 거는 전류의 흐름 밀도를 이렇게 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부를 때 앞으로 그냥 이제 보통 전자기학을 배울 때는 그냥 여기를 D필드, B필드, H필드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저는 뒤에다가 장이라고 하는 걸 필드를 붙여서 앞에 기호를 붙여서 그냥 여기를 E필드, 예를 들어서 이쪽은 D필드 이런 식으로 부를게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게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려면 우리가 벡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전반적인 상황, 실제 맥스웰 방정식의 간단한 의미를 알아봤어요. 간단한 의미를 알아보고 이제 우리는 벡터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제 논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면 돼요. 이해들 갔죠? 자, 그러면 열심히 여기까지 들어줘서 고맙고 이제부터 벡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여기까지 들어주느라고 그리고 또 하나 공부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